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네, 합정동 독서클럽 9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팅커벨 추석 연휴는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뭔가 살이 좀 오른 것 같은데 좋은 거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너무 먹어가지고. 네. 네, 저를 이렇게 아끼는 분들이 그렇게 맛있는 걸 많이 주시더라고요. 부럽습니다. 네.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꽤 부으셨어요, 요새. 이게 부은 건지 살인지. 네, 처음에 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추석을 기점으로 뱃살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많이 드셨나 봐요, 맛있는 거. 이게 맛있는 걸 많이 먹었다기보다는 밤에 자꾸 끝나고 먹으니까 10시에 먹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끝나니까. 퇴근이 막 되게 새벽에도 갔다가 차 끊기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엔 또 작은 차를 또 끌고 다녀요. 안양까지 합정에서 안양까지 끌고 다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걸을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운동을 못하면 살이 많이 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왜소한데 이게 자꾸 소위 얘기하는 X배만 계속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이 합정도 우리 독서클럽 TV로서 마지막 막방이에요. 네. 그간 오늘이 9회니까 지난 여름 동안 지난 여름 동안 달려왔던 2달 넘게 달려왔던 게 오늘로서 이제 종료가 되는 건데 저는 솔직히 많이 아쉬워요. 아, 정말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저 준비 막 안 해왔을 때도 다 해주시고. 그러니까 많이 속상하셨나봐요. 그래서 눈물을 보일까봐 오늘은 박민규 특집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엣지 아이템도 준비를 했잖아요. 엣지 아이템 저건가요, 설마? 네, 이겁니다. 저기 테이블 위에 있는 저건가요? 이거예요. 오늘 긴급하게 준비한. 네. 오늘 이거 쓰고 방송을 해? 제가 아니 이제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볼까요? 반응 드릴게. 그럼, 반응 한번 보여줘야죠. 반응 드릴게요. 아이고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마지막 인형 받을게요. 이대로 방송해도 되겠어요? 아니 그게 너무 50 시절 같고. 제가 또 선글라스가 나름 그래도 좀 있어요.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는 거 보면은 이것만 사더라고요. 이 잠자리 스타일에. 이제 그만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은 종류의 아시죠? 제가 파란 셔츠가 이 같은 종류로만 7개가 있고 전체 파란 종류가 10종류가 넘잖아요. 네, 많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선글라스도 사고 보니까 항상 같은 스타일이에요. 같은 걸로 여러 개가 있으신가 봐요? 아니 비슷하게 생긴 걸로.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이제 싫은데요? 이제 벗으셨으면. 알겠습니다. 마지막 방송인데 우리. 알겠어요. 한번 끝까지 쓰고 가려고 했으나.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제 계획은 제가 만든 격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 스스로도 이제 격언을 만드는 상태가 됐습니다. 뭐냐, 세상은 넓고 책은 더 많다. 그 격언이라고 해도 되나요? 스스로, 그러니까. 저 훌륭하네요. 셀프 메이킹이라 그러죠, 이런 걸. 그래서 이런 콩글리시로 영어 강사 출신이요. 아무튼 제가 만든 말인데, 세상은 넓고 책은 더 많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다뤄야 될 합독이란 이름을 걸고, 달아야 될 책들이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TV 프로그램은 오늘로써 마지막 막방이지만 팟캐스트로 뭐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우리 팅커벨이 동의하는 한 끝까지 한번 가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저는 이제 팟캐스트가 사실은 저는 이거 보이는 라디오로 한다고 했을 때 팟캐스트로 하고 싶었었거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왜냐면 저는 좀 나름 얼굴에 자신이 그 뒤에 말은 너무 믿지 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팟캐스트로 했으면 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 의견이 좀 갈렸었잖아요. 저는 좀 이렇게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진짜 읽어주는 식으로 하고 싶다고 했었고, 근데 종훈 씨는 이렇게 활기차게 하고 싶어 하셨었잖아요. 젊은 방송을 만들고 싶었죠. 저는 근데 팟캐스트로 조용히 이렇게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섭섭하기는 한데 저는 좋아요. 팟캐스트로 하는 게. 팟캐스트로 오래오래 꾸준히 한 100회쯤 가면 책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나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전국 노래자랑보다 오래 할 거라 그랬는데. 전원일기보다도. 전원일기보다.
전원일기에 몇 년 못했더라고요. 전국 노래자랑이 돼야 된다니까요. 전국 노래자랑 얼마나? 송혜 선생 지금 90을 바라보시는데. 송혜 선생님 그 네이버, 그 포털에 네. 순위만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막 다 달려들어서 걱정하잖아요. 무슨 일이냐고. 저희도 그만큼? 그러니까요. 항상 말하지만 세상은 네. 넓고 네. 책은 더 많다. 네, 고로 그렇네요. 합독은 존재한다. 아, 이렇게 논리적이야. 네, 그래서 네. 저는 팟캐스트로 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아, 그리고 팟캐스트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야한 소설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화책도 좋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말도 조금 정제돼서 조심을 해야 하고 되죠. 네. 많이 조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조심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하면 좀 제가 뇌가 섹시해요. 섹시한 네? 뇌를 지향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게 오늘 막 무슨 자랑 던지는데. 방송 근데 오늘 왜 이러세요? 이 섹시함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순수하게 요즘에 통용되는 내가 섹시해서 소위 넓은 지식들이 많은 사람들은 섹시하다 그러는데 네. 저의 섹시함은 이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도대체 무슨 섹시인지 아직 다 보여주지 못했어 방송이라. 네. 아니 앞으로 그렇구나. 기대하세요. 우리가 네. 연애 전문 소설. 연애 소설 전문이라니까요. 연애 전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섹시하진 네. 않다니까요. 연애 소설 전문. 네, 연애 소설 전문 네. 이런 것도 좀 많이 저도 다뤄보고 싶고 네. 개인적으로 저도 만화책을 되게 좋아해요. 네, 옛날에 어머니한테 동네 책방에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동네 책방에서 만화책 많이 빌려봤잖아요. 막 300원, 200원 이렇게. 네. 또 거기에 VIP 회원이었잖아요. VIP 만화방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저한테. 만화방은 안 좋아하는데 네, 만화책을 빌리는 거? 잔뜩 빌려서 집에서 휴일에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서 보는 거. 그런 거 좋죠. 완전 사랑합니다. 근데 저희 그래도 코너는 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 책은 뭐예요? 제가 오늘 솔직히 네. 이제 TV로서 마지막 방송이니까 정말 책을 많이 고려를 했어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누군지, 김승옥, 김문, 신영복 선생님, 이승우 작가, 최근에 김중혁 씨, 위화, 니코스카 잔자 다 너무 나오네. 많네요. 네. 네. 그래서 어제 집에서 그 사람들의 책을 쭉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나열을 쭉 하면서 김승옥의 내가 훔친 여름을 할까? 김문 선생 어제 책이 또 새로 나왔는데 네. 라면을 끓이면 다시 한번 할까? 신영복 선생이 내가 아프리카를 걸을 때 나에게 큰 힘이 돼준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할까? 위아의 인생을 할까? 카잔차키스의 네. 영혼의 자서전?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책 프로잖아요. 책 프로인데 기본적으로 내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나도 글밥 먹는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이런 앞설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내 글 한번 소개하면 어떨까? 이거 진짜 사리사욕. 자기 거 오늘 다 자랑하고 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네. 실은 네. 추석 기간에 저는 부모님이 시골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집에 있었어요. 그 나흘간 집에 있었는데 네. 연휴 동안 집에 있었는데 솔직히 부모님이랑 같이 갔어야 되는데 힘들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고생을 너무 요새 네. 많이 하셨죠. 그리고 잠도 좀 자고 싶었고 네. 그게 제일 컸어요. 네. 근데 집에서 한 이틀, 3일 쉬다 보니까 좀이 쑤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연휴 내내 네. 또 제가 그 세월의 남자 아닙니까? 네. 이제 그만 얘기하겠다. 그래서 연휴 3일차에 광화문에 올라갔어요. 거기에 4시 16분부터 행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랜만에 추석 연휴에 광화문에 올라가서 세월호 농성장에 올라가니까 가족들이 윷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는데 취재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인사드리러 온 건데 여러 감정이 드는 거예요. 분향소에 가서 다윤이부터 은화까지 다 쭉 이렇게 9명의 미수습자를 보고 그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나와서 보는데 제가 가장 놀랬던 점은 작년 추석에 그리고 올 설에 그리고 다시 추석에 만났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되게 좀 씁쓸했어요. 그리고 되게 밝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족들이 밝지가 않더라고요. 그 찬바닥에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노트북을 꺼내 들고 네. 오늘의 이 감정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시간에 걸쳐서 겁나게 열심히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날의 풍경을 좀 몇 자 적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감히 TV 방송으로서 마지막 날에 제가 쓴 글을 네.
짧게 읽어드릴게요. 다 읽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 써오셨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짧진 않아요. 한 3분에서 4분 네. 정도 될 것 같은데. 읽어주세요. 2015년 추석입니다.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노란 옷을 입은 세월호 가족들이 윷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웅성임.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밝지가 않습니다. 이유야 뭐 다들 아실 겁니다. 295명의 희생자와 9명의 미수습자. 길고 잔인한 세월호가 어느덧 1년하고 반년이 됐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광화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참사 현장과 2km 떨어진 동거차도엔 세월호 아버지들이 오늘도 하염없이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속한 세월만 지나고 있습니다. 추석, 특별할 것도 없는 특별한 날에 광화문에 올라왔습니다. 분향소에 향 하나 올리고 다윤이, 은화, 영인이, 현철이, 이영숙님, 혁규 아버지, 양승진 쌤, 그리고 고창석 선생님. 한 명 한 명 이름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어서 올라오세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들에게 정말로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 건넸습니다. 꽤 오랜 시간 그대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분향소를 나오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작년 추석에도 올 설에도 봤던 얼굴들입니다. 이젠 잘 계시냐는 말보다 보이지 않는 웃음 하나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그저 잘 버티는 게 다행인 시절입니다. 그 와중에 세월호 경빈 엄마가 보입니다. 제 왼쪽 팔목에 작년 이맘때 어머니가 건넨 노란 팔찌가 빗발에 있습니다. 팔찌를 건넨 어머닌 해결될 때까지 함께 해달라고 했는데 기록하지 못한 기록들만 쌓여갑니다. 아시다시피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 추석에도 이런 글을 썼습니다. 국가는 왜 국민을 구조하지 않았는지, 세월호의 진실은 참사 1년하고 반년이 지나도록 차가운 맹골수도에 묻혀야 하는지, 진상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세월호 특조위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인지, 답답함에 끼적였던 글들이 여전히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감정의 등락이 심해서 광화문 세월호 광장을 애써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퇴근길엔 밤늦게 혼자 올라와 다윤이 얼굴만 보고 집에 간 적도 많습니다. 청와대와 홍대에서 다윤 엄마 아빠가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켜켜이 쌓인 미안함에 그저 건강하셔야 한다는 걱정만 했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기록할 수 없음이 답답해 그랬습니다. 2015년 추석, 이젠 왜라는 물음조차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 정부가 한 것이라곤 참사 1년이 지나서야 국민들의 요구에 세월호를 인양할 것이라며 중국 업체를 선정한 것뿐입니다. 인양과 진상규명을 외치는 가족들의 요구엔 보상금으로 입막음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은 유가족의 몇 %가 보상금을 신청했다면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조차 특수한 것으로 매도했습니다. 마치 이제 남은 것은 보상밖에 없는 것인 양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언론의 행태만 보면 세월호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영영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찬바람 부는 한가위 연휴 셋째 날에 왜 이리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 나와 있을까? 여러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서입니다. 이번에도 덮으려 하는 정부에, 다시 한번 묻고 가려는 정부에, 적당히 시간만 지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란 정부에 이들은 여전히 끝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요즘에 크게 느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정말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망할 놈의 나라 도망쳐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포기하기엔 지금껏 노력했던 게, 지금껏 애써왔던 게 너무나 슬픕니다. 아버지들의 눈물이, 어머니들의 오열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친구들의 자포자기도 너무 괴롭습니다. 추석 내내 가만히 쉬었습니다. 작은 방에 앉아 언젠가 언론계 선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광주는 내게 인생을 흔든 사건이었다고. 저도 선배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 하겠습니다. 세월호는 제 인생을 흔든 사건이라고. 아마 저는 내년 설에도, 내년 추석에도 광화문 광장에 앉아 글을 쓸 것 같습니다. 다윤 엄마가, 은하 엄마가, 그리고 경빈 엄마가 세월호 가족들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계속 이 자리에 나올 것 같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끼적이는 것밖에 없어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쓸 겁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광화문 광장에 짙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한가위, 달빛 하나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 사람들의 바람이 저 하늘에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마음, 세월호가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아, 민망해. 민망해. 뭐가 민망해요. 네. 하지만 네. 제가 현장에서 네. 그날 현장에서 한 3시경부터 행사 마칠 때까지 8시 반 이때까지 쭉 현장을 지켜보면서 두 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던 게 참 네. 가족들이 버티고 있어요. 그 가족들의 놀라운 힘이 다시 한번 저를 크게 감동하게 했고, 그리고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도 언급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하려는, 세월호 참사의 가족들과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하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국민TV 조합원들 진짜 저 진짜 깜짝 놀래요. 제가 솔직히 그날 국민TV 조합원 올 줄 몰랐어요. 올 줄 몰랐는데 그냥 올라가서 앉아서 글 쓰고 있는데 여기서 제기차고 계세요. 제기차고 그 옆에서 같이 되게 슬픈 자리인데 네. 같이 흥겨워해 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휴잖아요. 추석 연휴인데 이 사람들 거기 왜 와요? 너무 대단해요, 다들.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면. 근데 글을 조금 쓰고 감정 잡고 쓰려고 그러면 아유 김 기자 여기서 김 기자 제기 한번 차시죠,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너무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함께 하려는 그 마음 잊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종훈 씨도 그렇고 김 기자님도 네. 이렇게 가서 아직 기억해 주시니까. 저도 근데 저는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추석에 열심히 놀았거든요. 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근데 이제 실컷 놀고 페이스북을 실컷 놀고 나서 이제 그날 연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보는데 국민TV 조합원들이랑 뭐 다 이렇게 막 가서 이렇게 있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실 놀고 싶잖아요. 집에서 그냥 좀 쉬고 싶고. 근데 거기 가서 그 가족들하고 같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려고. 너무 그렇더라고요. 네. 설이랑 추석이 또 있어요. 네. 다음에. 저는 근데 진짜 네. 제가 노는 시간까지 포기하면서 거기 가서 있을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해결되기 없으니까 결국에 본질은 함께 네.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끝까지 잊지 않고 해결된 네. 지금이 기회라는 말이 그렇지만 세월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되는 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왜 이렇게 세월호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냐면은 네. 박민규 씨가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이야기 중에 세월호가 주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월호를 서론을 네. 길게 잡았습니다. 네. 뭐 이렇게 길어? 아니 근데 오늘 네. 저희가 이해해 주세요. 마지막 보이는 라디오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네. 네. 네, 그나저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박민규 씨를 다시 한번 다뤄야 돼요. 네. 근데 오늘은 솔직히 산미 슈퍼스타즈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제가 다뤘다고 보고, 물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 작가 박민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난주에 우리 표절 얘기했었죠. 관련해서 네. 우리 팅커벨이 저한테 숙제를 하나 주셨잖아요. 제가 정말 궁금해가지고 네. 그 표절하고 나서 그 박민규 씨가 이거 내가 거기서 가지고 온 거 맞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도 몰랐고 그냥 뭔가 참새 시리즈 같은 건 줄 알았다라고 막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저희가 인정하고 맞다고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뭔가 조치를 취했나. 그러니까 사과라던가 금전적인 보상이라던가 그게 너무 궁금하다. 인정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알아오시겠다고 했죠. 어떻게 됐어요? 박민규 씨에게 연락을 시도해야 했으나 했으나라니요. 우리 작가들은 연락 닿기가 영 힘들어요. 맞아. 핸드폰 일단 알기가 힘들고 출판사를 통해서 연락처를 구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연락을 취해요, 작가들에게는. 그런데 사안인지라 출판사에서 당연히 안 알려주려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출판사가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도 될까요?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진행을 했냐. 마지막 팬클럽,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 출판사가 제가 좋아하는 신문인 한겨레 신문에서 만든 네. 한겨레 출판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도 좀 그런 사회적인 짙은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겨레 출판사에 전화를 했죠. 어떤 조치를 취했냐. 네, 뭐라고 네, 일단 하시는 들어보시죠. 네.
박민규 씨 책 산미 슈퍼스타즈 있잖아요. 네네. 요거 표절 인정하고 나서 그 뒤로 그 거꾸로 보는 프로야구사 그 네. 저자인 한재영 씨인가요? 이분께 따로 이렇게 뭔가 출판사 측이나 아니면 작가 측에서 따로 뭔가 금전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어떻게 보상을 해줬나요? 글쎄요. 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한겨레 측에서 네. 따로 출판사 측에서 따로 없고요.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들어보셨듯이 네. 한겨레 출판사 측에서는 아직은 모른다는 게 답이에요. 물론 자기가 책임 있는 위치가 아니라서 그렇게 아직은 모른다는 게 주된 이유였는데, 한겨레 출판사 측에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한 바는 네. 좀 더 알아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보고 답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게 목소리가 제가 되게 작으시네요. 되게 작죠. 네. 어제 아침에 네. 통화를 하고 뭐 이틀 내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아직 답은 없어요. 답은 없고 내부에서 알아보겠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만 계속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알아보겠다는 게 과연 얼마나 갈지. 한겨레 출판사 네. 물론 크죠. 근데 그거 네. 알아보겠다 하고 답 안 주는 거 보면 답이 안 오는 게 아닐까요? 일단은 계속 기다리고 뭔가 있는데 우리가 연락을 취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네. 메일이 하나 오긴 왔어요. 왔는데 약간 조금 실망스러운 메일이라 네. 뭔가 명징한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과정에 진행 중이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와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답을 준다고는 했으니까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안 되면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족쳐야죠 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 보면 모른다는 거 자체가 그 내부에서 얘기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아무 일도 네. 없었던 게 아닐까? 그냥 도용 인정만 했을 뿐이지 네.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없다가 어쨌든 이렇게 취재에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자기들끼리 지금 뭔가 이야기가 오간 것 같은데. 네. 근데 일단- 참 이상하지 않아요? 도용을 인정했어요. 인정했으면 그 사람 걸 아무튼 차용한 거잖아요. 빌려온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이런 걸 빌려왔어요라는 뭔가 사과라던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있었으려나? 일단은 제가 취재한 네. 바로는 아직 확답을 내리기엔 좀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겨레 측의 한겨레 네. 출판사라고 얘기하죠. 한겨레 출판사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작가 박민규가 또 어떻게 했는지 좀 봐야죠. 일단은 스스로가 도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책 말미에 한재영 씨에게, 지금 연락이 닿지 않는 한재영 씨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 말은 처음부터 박민규가 한재영을 고려를 해서, 거꾸로 보는 한국 프로야구사를 고려를 해서 그 글을 고려를 해서 썼다는 게 이미 밝히고 있는 거니까. 하긴 그것도 그렇다고 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점에서 그건 맞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그 참새 시리즈 책에다 싣는다고 네, 돈 그렇게 주진 생각한다. 않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참 애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 박민규가 네. 언론에서는 당시에 9월 초반에 네. 이 내용이 막 회자됐을 때 표절 인정이라고, 연합뉴스도 그랬고 많은 언론사에서 박민규 표절 인정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에 제가 충격받아서 막 기사 저도 네. 재링크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정작 보면은 박민규는 표절이란 말을 안 쓰고 도용 인정이었단 네, 말이에요. 도용이라고. 근데 신경숙도 보면은 표절했어요. 보다 명징하게 했는데 표절 안 해요. 표절이란 말을 안 써요. 작가들이 왜 표절이란 말을 안 쓸까요? 근데 그것도 또 궁금한데요. 네. 저는 그 신경숙 씨 그거를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봤어요. 그 책을 다 읽고서 그거하고 비교해보거나 하지 네.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조심스러워지는 게, 박민규 씨 인터뷰를 읽었고, 그리고 이렇게 과정을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표절이라는 게, 표절하고 딱 말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책을 통째로 베꼈단 말이야? 네. 그 책이랑 똑같은 책이란 말이야?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박민규 씨 책 같은 경우에 똑같이 베낀 거나, 그러니까 좀 차용해온 거는 있지만 그 책을 완전히 통으로 베꼈다거나 스토리가 같다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그 박민규 씨가 가지고 있는 문체, 필체가 거기서 똑같이 베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표절이라고 말해버리면 보통 사람들의 인식에 이 사람은 남의 책 그냥 그대로 통째로 그렇죠. 베낀 사람이란 인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숙 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박민규 씨 책 봤으니까 박민규 씨 책이 그게 완전히 그걸 가지고 온 게 아니란 걸 알아요, 이제. 그래서 저도 표절이란 말을 하기가 좀 껄끄럽고, 근데 신경숙 씨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실망스럽다. 왜 표절했는데 표절하지 않았다고 했을까? 그런 거 아니라고 왜 계속 변명만 했을까? 그건 지금도 정말 불편하지만,
만약에 그게 정말 그냥 한 문단 정도?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던 걸 거기다가 풀어낸 거면 그럼 그거 표절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절이 지금 잘 짚어주셨는데 네. 표절이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표절이 네. 작가 스스로 돼버리니까. 표절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돼버리고 이거는 작가로서의 자기의 길 자체가 네, 아예 지금까지 그냥- 업적이 훅 가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 부분을 빌려왔다는 건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박민규 씨 자꾸 응원하게 되는 게 가지고 왔다. 근데 가지고 왔다는 걸 이미 인정했으면 그거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근데 건 아닌 지금 것 오늘 같다는 새로 생각이. 준비한 네. 이 악스트라는 네, 소설 전문 잡지인가요? 네 그렇죠. 여기서 박민규 네. 씨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박민규 씨가 표절에 한 얘기가 대해서 있어요. 언급했잖아요. 그 부분 좀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이게 악스트라는 잡지예요. 이게 소설가들이 만든 잡지인데 네. 이제 창간호에 이어서 이게 2호째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박민규 씨가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이것도 박민규 씨 사진이에요. 네. 선글라스 꼈네요. 네. 가져와야 이거 되니까. 제가 치워야 되나? 네. 또 여기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인터뷰 되게 재밌어요. 제가 급하게 봤는데 근데 거기서 표절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보면 배수아 씨가 인터뷰를 했어요. 박민규 네. 씨를. 배수아 씨도 소설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아무튼 배수아 씨가 그 표절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를 물어봤더니 이거 좀 긴데 이거 다 읽어드려도 되려나? 네, 소개해 주세요. 읽어드릴게요. 도작, 위작, 모방, 인용, 차용, 도용 어느 하나도 세부 협의된 기준이나 범위가 없다는 것이다. 그저 막연한 표절 한 단어에 의지한 채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지. 이는 곧 교육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나도 문창과를 다녔지만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도 여전히 이에 대한 교육이 없다는 사실이다. 글을 잘 쓰고 등단을 하고 작가가 될 훈련만 받을 뿐 이에 따르는 위험 내지는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도 대책도 없다는 얘기다. 당연하지. 뭔가 정해진 게 있어야 교육이 가능한 거니까.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만 보고 달려온 한국 사회의 병폐가 고스란히 스며 있다. 표절이란 명사엔 남의 문장을 훔쳐 쓴 것 외에는 다른 뜻이 없다. 예컨대 1000매가 넘는 소설에서 한 문장만 같아도 표절은 표절인 것이다. 나는 이것이 18세기에나 적용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저작물의 수가 현저히 적고 적을 때 그것이 문학의 기준일 때를 말하는 것이다. 한 문장이 전체 작품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시대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두 가지 이유를 들었네요. 네. 일단 한국 작가 스스로 박민규가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조차 제대로 된 표절에 대한 교육을 받지 없었던 거죠.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육적인 부분에서의 전문 작가들도 네. 되겠다는 사람들도 표절에 모른다는 대한 거죠. 인식 자체가 없다. 그리고 이 앞에서 보면 뭐 도작, 위작, 네. 모방, 인용, 차용, 도용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표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통째로 베꼈다고만 그렇죠. 생각하지 교육이 정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문창과에서 그 교육을 받는 게 맞고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는 않지만 네. 기본적으로 문창과를 나오거나 그런 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들은 알아야 하는데 그런 교육 자체가 없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도 한마디 더 하는 게 작가 스스로 도용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여기랑 제가 볼 때 연관이 되는데 전체 지금 40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 네. 여기서의 한두 줄 가져온 거는 지금 그거를 표절이라고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표절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네요. 네. 그런 건 18세기에나 있을 일이라고 굉장히 하죠. 논란되는 말이기도 해요. 네. 모든 거 100% 다 따라할 수 없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100% 자기 스스로 네. 창작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 아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최근에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읽어드렸나요? 소설가 장정일 씨가 한국일보에 9월 달에 기고한 내용 중에 네. 이제는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코테이션 마크를 사라지게 해야 된다. 창작물은 코테이션 마크를 없애고 무조건 마음껏 쓰게 해줘라. 그러니까 표절은 또 다른 창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 사설이 맞아, 그 잠깐 있었잖아요. 얘기했었죠. 네. 네. 그것과도 좀 연관이 되는데. 근데 그 정도로까지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민규 씨는 그러니까 그런 걸 도용하는 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예를 들자면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표절이
이제 교통사고와 같은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가 마녀를 소재로 소설을 쓰면 그 마녀를 소재로 쓴 모든 책을 읽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무 많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걸 다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좀 아주 극단에서 얘기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리고 이런 참, 것도 있었어요. 고의가 아니라면 입을 다물 이유도 숨길 이유도 없다는 그래서 것이다. 인정을 한 건데 네.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어쨌든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참 저는 감정이 그래서 되게 묘해요. 왜냐면은 2000년대 이후에 우리 팅커벨 보시기에 대한민국 문단계가 솔직히 굉장히 침체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엄청나게 침체되어 있잖아요. 한국 문단계가.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과연 제대로 된 작가들, 젊은 작가들이 얼마나 나왔냐 이거예요. 생각해볼까요? 한번 꼽아볼까요? 네. 박민규. 네. 2000년대 초반에 나왔죠. 그리고 또 저는 근데 이거는 사실 동의하지를 않기 왜요?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작가들이 많이 네. 나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덜 읽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그렇죠. 사실 인정은 들거든요. 해요. 그 부분도 네. 인정을 하는데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신경숙은 물론 네. 엄마를 부탁해를 이해했지만 대표적인 작가의 명맥을 잇는 그 흐름도 있잖아요. 제가 이따가 신춘문예 관련해가지고 잠깐 또 네. 이야기를 할 텐데 박민규, 김중혁, 김현수, 네. 뭐 김혜란, 한강. 뭐 한강은 조금 앞선 세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한강까지 봐야 되나요? 한강 씨 아니죠. 한강도 맞죠. 한강이 73년생인가요? 70년생인가요? 네, 그래요. 그래.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작가들이 네. 있긴 있네요. 많이 있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맥 자체가 굉장히 좁고 굵직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볼 때 좀 문창과를 나온 예술 문학을 하겠다는 친구들의 그 공급에 비해서 나오는 아웃풋들이 너무 적다 이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저는 가장 대표적인 작가로 꼽을 수 있는 박민규, 그리고 박민규의 문체, 자기만의 뭔가 선을 만들어가고 있는 박민규가 구설수에 오른 거 애석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물론 표절 잘못됐죠. 네, 애석하다는 거예요. 작가들 얘기 중에 빼놓은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누구요? 천명관 씨도 있잖아요. 천명관 씨도 있죠. 네. 고래 고령화 가족. 네. 좋아하는데 그것도 한번 소개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데 박민규 씨도 이야기를 했는데 박민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문창과에서 이런 교육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했지만 문창과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게 습작을 엄청 많이 해요. 필사도 많이 하고. 근데 그 필사한 것들이 대한민국의 앞선 문단계의 선배들의 글을 많이 필사한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현재 교수예요. 그 사람들의 그 스타일을 필사를 하면서 문단계로 나아가요. 근데 재밌는 점은 우리가 작가라는 어디 가서 작가라는 칭호를 받으려면은 물론 책 내서 작가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신춘문예를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어디 블라블라 신춘문예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 심사위원들이 제가 이야기했듯이 신경숙이나 황석영이나 네. 이런 작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문창과 출신들이 당연히 이 사람들의 글을 보고 그대로 그런 스타일의 글을 쓰고 신진 작가로 나오고 이게 계속 카르텔이 또 다른 카르텔을 만든다는 거예요. 박민규도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표절에 대해서 당연히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죠. 너무 심했나? 아니요. 네. 저 그런 거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옛날부터 네. 뭐 제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걸 보면 그런 생각은 정말 들어요. 신춘문예라던가 그러니까 무조건 상을 받아야 등단을 하는 제도가 네. 너무 우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상을 받으면 검증된 작가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상이라던가 왜 저 서점 가면 띠지가 전부 무슨 문학상. 그리고 예전에 정말 놀랐던 게 위플래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음악 관련한 영화인데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네. 상당한 히트를 쳤던 작품이죠. 근데 그 영화가 나오기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나라에 개봉하기 전부터 저는 그게 되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찾아보는데 우리나라 포스터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직 이제 개봉하기 전에. 봤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너무 많이 웃었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 상 받은 것과 어딘가에 노미네이트 됐던 거를 그 이제 위플래시 여기 중앙에 맨 아래쪽에 아주 작게 그 위플래시 그 교수랑 그 학생이랑 이렇게 뭐 드럼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작은 사진이 있고 그 위가 전부 한
5분의 4 정도가 노미네이트 무슨 된 상, 것들. 무슨 상, 무슨 상, 무슨 그걸 포스터라고 만들어서 내놓은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만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근데 그런 게 통하는 게 우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일단 익숙하고 상을 많이 받았으면 좋은 책. 그리고 그 문화도 불편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등단이 됐다. 그렇죠. 얘는 소설가다라고 너는 이제 작가야. 우리나라처럼 상 받았다고 작가라는 칭호 붙여주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꼭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근데 그 구조가 지금 제가 강조했듯이 그 구조가 계속의 되물림이라 이거예요. 문창과 출신의 교수들이, 문창과에서 배운 친구들이 그 교수들이 심사위원이 되고 그 심사위원이 계속 되물림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새로운 작가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신선하지 않은 게 그 스타일들이 답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외국 작가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런 말 되게 조심스럽네. 그러니까 새로운 작가들의 공급이 계속 미진한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가운데 박민규가 새로운 스타일의 문체, 그리고 박민규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직접 팍 건드려요. 그런데 이게 건드린 게 무거운 문체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위트를 가지고 자기만의 해학을 가지고 탁탁탁 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전 박민규가 되게 아쉬워요. 이런 표절 인정이. 하긴 해야죠. 표절 당연히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표절이란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절이라고 낙인을 찍는 문화, 지금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제 막 찾아보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박민규 씨 인터뷰도 그렇지만 이걸 꼭 표절이라고 말해야 할까? 그러니까 정말 박민규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차용을 해오거나 필요한 부분을 가져다 썼으면 썼다고 꼭 이건 미리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그런 교육이라던가, 물론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꼭 교육받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논문 쓸 때도 주 달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요만큼만 빌려와도 달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소설이라고 해서 그거 나 교육 못 받았으니까 달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 없어.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죠. 그건 가벼운 생각이요. 글 쓰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맞다고 그런 생각하지만. 점에서 어제 김은혜 라면을 끓이며가 나왔잖아요. 또 이제 열심히 봤는데 주가 상당히 잘 달려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첫 부분은 김은 선생이 새롭게 쓴 글이 많은데 뒷부분은 기존에 쓴 글들, 제가 여기서 소개했던 라파엘의 집도 있고 거기 있어요? 네,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쓴 중앙일보에 기고한 거, 이투데이에 기고한 걸 합쳐서 하나의 글로 만들어 놓은 그 두께가 이만한데 실제 글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아니, 예전 거랑 이제 같이 해서. 그런데 이게 새로운 거죠. 책에 들어있지만 거기에 주에 이것에서 모아서 만든 재구성한 겁니다. 이런 주가 되게 잘 들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표절도 많이 하잖아요. 네. 인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 표절도 많이 하니까. 참. 그리고 여기 박민규 씨가 아까 그 카르텔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그 교수님 아래에서 배우고 그 사람하고 비슷한 문체를 답습해서 뭐 다시 또 그 사람이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그 사람이 교수가 되고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인터뷰에서도 박민규 씨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참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는 후배 중에 뭐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음악학원에 다니던 친구, 자기 친구 밑에서 배운 음악학원에서 배운 친구가 이제 음악을 하려고 음악을 배웠겠죠? 그 배워가지고 학교 다니고 다시 그 레슨 학원에 와서 선생님이 되는 과정. 음악 레슨을 하려고 음악을 배우진 않았겠죠. 근데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은 많은데 결과물, 아까 아웃풋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문화가 어딘가에서 끊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끊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이게 비단 문학계뿐만 아니라 미술계, 방금 전에 얘기한 음악, 그리고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우리 이쪽에 언론 쪽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심해요. 네.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피해가는 건가요? 네, 시간 관계상. 그거는 팟캐스트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조금 더 박민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책에 관련해서도 솔직히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박민규, 제가 지난 시간에 박민규 씨가 가장 좋은 글 중에 정말 제가 정점에 올랐다고 말한 글 중에 하나가 작년 세월호 참사, 아니죠, 올해구나. 올해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쓴 경향신문에 쓴 별에는 밤이었나요? 별에는
모르겠어요. 뭐였지? 예, 세월호 관련된 눈먼자들의 네. 국가에서 나온 건데 네. 그 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책까지 나왔어요. 네. 여러 작가들이 모여서 세월호 관련된 책을 쓴 게 바로 눈먼자들의 국가. 별에는 봄. 별에는 봄. 네. 별에는 밤은 네. 넘어갑시다. 아무튼 갑자기 네. 네, 별에는 봄이었어요. 그 글과 관련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재구성해서 눈먼자들의 국가가 나왔어요. 뭐 김현수 작가를 비롯해서 뭐 박민규, 그다음에 시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글을 재구성해서 만든 건데 글을 어제 쭉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위트가 있다고 한 문장이 뭐냐면 짧게 소개를 하면은 그 글 속에 유병헌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병헌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박민규가 제가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적시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박민규의 문장으로 풀어낸다는 게 저는 이게 바로 이 문장 같아요. 이렇게 썼어요. 의욕을 만들고 키운 것은 정부였다. 그리고 갑자기 프레임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삼족을 멸한다는 느낌으로 유병헌 일가가 부각되었고 결국 유병헌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유병헌의 시신에 관해서는 성인의 입장에서 달리 할 말이 없다. 아니, 애썼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다만 나는 눈이 좀 쓰렸다. 눈이 부실 정도로 과도한 보도였기 때문이다. 마치 제사상에 오른 돼지머리를 보는 듯했고 구판이란 게 이런 건가 생각도 들었다. 실은 그럴싸하니 전혀 아니었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흐름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재미있는 표현이 바로 이런 유병헌이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네. 대해서 다룬데 제사상에 올라온 돼지머리, 구판, 박민규 특유의 비꼼과 해악이 딱 들어있어요. 저는 마치 그 옛날에 시장 그 뭐라고 할까요? 전통시장에서의 하회탈 마당극 같은 네. 거 네. 문장에서 톡톡톡 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양반을 비꼬는 듯한. 이 문장이 박민규의 문체만의 2000년대 이후에 그 답습해온 문학계의 혜성처럼 박민규만의. 근데 그런 지적도 있잖아요. 우리 전에 이거 사전에 회의할 때 네. 박민규의 책은 산미 슈퍼스타즈와 지구영웅조선만 기억이 난다. 그 이후에 많은 책을 읽었지만 사람들은 네.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저는 아까 네. 이거 아직 얘기 안 하셨구나. 네. 죽은 파반느를 네. 위한 그거. 저 박민규 씨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거는 다 읽은 것 같아요. 저 아침에 본 빼고는. 네. 근데 기억나는 거는 산미 슈퍼스타즈랑 지구영웅 전술밖에 없어요. 좀 전에 그 뭐 다른 분도 그 말씀 네. 하셨는데 저희 잠깐 올라오기 전에 얘기했을 때. 근데 저는 어릴 때 읽어서 그런 건가 싶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는 사실 못 하겠거든요. 저 두 권이 좋았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가벼운데 마음을 울리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얘기를 내가 지금 당장 이거 너무 사는 거 너무 짜증나고 지겨운데 그 얘기를 괜찮아 루저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되게 재밌게 풀어놓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이 때 그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두 권만 기억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책들은 근데 카스테라는 저는 일단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저거는 제가 나이대를 벗어나서도 저 책은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이유는 나중에. 네, 근데 나머지 책들에 관해서는 말씀 못 그러니까요. 드리겠어요. 이 부분이 작가 스스로 네. 자기들의 스타일이 계속 고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김승옥을 이야기할 때 김승옥은 절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전에 문장들을 확고하게 쫙 이어지는데 절필을 하는 순간 문장이 책이 안 나오니까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훈처럼 완전히 독보적이어야 네. 그러면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문체가 전체 구성을 압도해. 그런데 박민규의 문체 자체는 특이하긴 한데 그렇다고 압도하는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재미있죠. 재밌죠. 네, 재미있고 계속 읽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키랑도 어떻게 보면 나는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상실의 시대 이후에 그 이상의 작품들이 안 나오고 있다. 항상 처녀작이 최고작이다 말하는데 박민규도 그래서 그걸 스스로 극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극복하려고 노력하시고 계신다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네. 그 휠체어의 이상문학상도 글도 그렇고 이게 지금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글들만 지금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상문학상이 2010년에 상을 받은 네. 거란 말이에요. 문체가 많이 그래도 정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제 오래됐어요. 시간이 10년이 넘게 작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정제가 됐어요. 근데 저도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박민규 씨가 책 자체로 짚고 봤을 때 초반 책들이 훨씬 좋아요. 날것의 느낌을 보는 느낌이 나요. 날것. 정말 시장통에서 막 뛰어오르는 그런 생선 같은. 그런데
요즘에 이런 세월호 참사 글도 그렇고, 아, 이 사람이 나이를 먹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진중한 멋도 있구나. 저는 세월호 네. 이거 이제 보면서 네. 그 생각 들었어요. 이 지금 읽어주신 부분이 그러니까 가벼운 얘기를 섞어서 썼잖아요. 근데 그거 전체가 봤을 때 가볍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전혀 가볍지 않은데 가벼운 얘기들을 써가지고 읽을 수 있게 만들고. 네. 근데 그 안에서 마음 아프게 만드는 게 네. 이분 그 특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더 좋아진 거 지금은. 예전에는 더 가볍고, 그러니까 제가 3미 슈퍼스타즈 읽으면서 지금 이제 제 나이,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10몇 년 전이잖아요. 그때 읽었던 거랑 지금 차이 느낀 게 뭐였냐면 장광설이 불편했어요. 그때는 그냥 마냥 읽으면서 말장난하는 게 너무 귀엽고 재밌었는데 지금은 뭘 이렇게 길게 해요? 하나 가지고 느리고 또 느리고 또 느리고 이렇게 썼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여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쓰는 글들에는 물론 이 세월호 관련 글은 좀 진지하게 써야 했으니까 더 그렇겠지만, 그리고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쓰신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랬겠지만 그 장광설들이 좀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해진 느낌. 그래도 저는 박민규의 문체, 네. 예, 좀 한미 슈퍼스타즈에서 네. 좀 우리가 좋은 문장들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요, 예, 산미. 문장 자체도 좋고 전체적인 구성도 상당히 뛰어나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산미를 이야기할 때 제가 한 권 속에 두 권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네. 산미 슈퍼스타즈에 관련된 그 첫 번째 순수하게 프로야구에 관련된 나왔다가 사라져간 그 이야기, 딱 그게 일부. 도용 인정한 부분. 네. 그리고 주인공이 산미를 응원하던 주인공이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나 서울대 갈 거야 하고서 서울대 간 이후에 실패하고 다시 네. 삼천포로 내려가게 된 이야기, 성장소설 네. 2부 딱 이렇게 크게 나눌 수 네. 있는데 어땠어요? 개인적으로 어디가 좋았어요? 저요? 재미있기는 이제 초반이 재밌었죠. 그렇죠. 기가 막혔죠. 네, 초반이 막 봤죠. 진짜 네. 그거 있잖아요. 그 맨날 꼴찌 만년 꼴찌 하는 그 팀 응원하는 그 애 심정, 네. 꼬맹이 심정. 정말 잘 잡았어요. 네. 네. 그 삼미 슈퍼스타즈 야구 잠바 자켓이랑 야구 입고. 잠바에 뭐 가방이랑 들고 자기네가 졌을 때 그런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 오비베어스 네. 옆에 지나갈 때 정말 그 친구들에게 가지는 그런 살기 같은 네, 거. 그러니까요. 지고 너무 나왔을 때 귀엽잖아. 항상 오비한테 항상 주는데 오비 애들의 기세 등등함과 아, 산미 애들의 쪼그라들. 나올 때는 그 야구 잠바 입고 갔던 거 벗고 나오고. 그리고 더 재밌는 점은 산미가 당시에 인천 강원 팀이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에 사는 애들이 강원도 춘천 가서 응원을 해요. 지하철 1호선을 원정 가서. 타고 청량리까지 올라간 다음에 청량리에서 버스 타고 네. 춘천 가서 그걸 다시 그렇게 내려와. 꼬꼬마들이 거기까지 가서 응원하고 자기 인생을 걸면서까지 그 루저들을 응원하는 그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네. 산미가 없어지고 나서 마지막 경기에 네. 아버지에게 서울대 명문대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1부나 2부나 둘 다 재밌었는데 네. 저는 사실 도용 인정하신 1부가 더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속도감이 네. 정말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실제로 그게 영화화 됐잖아요. 감사용이라는. 좀 보진 못했어요. 네. 이범수가 나왔나? 이범수가 누구? 아, 네. 네. 맞아요. 그 사람이 감사용으로 나왔는데 네. 좋은 작품이었어요. 잘 만들었고. 맞아. 예. 감사용을 시점으로 잡아서 그렇지만 예. 아무튼 재미있는 이야기에서 속도감 있고, 그리고 2부에서 갑자기 인생 소설로 바뀌어서 좀 재밌긴 했는데 또 다른 즐거움을 줬는데, 근데 저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2부의 맞아요. 제가 스스로 2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에 훨씬 더 명징하게 담겨 있다고 봐요. 맞아요. 특히 루저로 살아도 괜찮아. 뭐 그런 거. 여기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치기 힘든 공은 치지 않고 잡기 힘든 공은 잡지 않는다. 이게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고 봐요. 치기 힘든 공은 그냥 놔둬. 잡기 힘든 공은 놔둬. 그걸 왜 쳐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경쟁을 자꾸 부추기는 사회에 우리가 왜 그거를 다 받아줘야 그렇죠. 되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 공을 내가 꼭 쳐야 하지? 누굴 이기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불안하잖아요. 불안을 계속 사회는 파는 거예요. 네가 안 하면 어떻게 돼? 이거를 이 책은 잘 다루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다루고 있어요.
서울대 못 가면 어떻게 살라 그래 뭐 그렇죠. 이런 거 있죠.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불편했던 부분은 네. 서울대를 갔다 온 물론 안 나온 사람들도 여기서 나오지만 서울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런 불편함도 있었어요, 솔직히. 하긴 저 아는 분들 중에 이제 서울대 나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맨날 자기는 루저래요. 그리고 뭐 사실 저희 아빠도 서울대 네. 다니셨는데 그 얘기를 절대 안 하려고 하세요. 서울대를 나왔지만 그 가지고 있는 타이틀에 비해 너무 자기 삶이 비루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근데 그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를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걸 이미 경험해 본 사람이라서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대 못 나왔기 때문에 서울대 사랑합니다. 제가 서울대를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서울대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녀서. 서울에만 있으면 네, 아무튼. 근데 네. 이 문장도 살짝 읽어드릴게요. 이제 주인공이 서울대를 나오고 나서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IMF 시절에 갑자기 잘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자기랑 같이 야구를 좋아했던 조성훈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일본에서 오잖아요. 그 홈리스였던 친구가 와가지고 해오를 하는데 잘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뉴스를 같이 보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살 길이 막막해요. 모자이크로 처리한 얼굴, 변조된 음성이 계속해서 귀를 간지렸다. 마치 희생된 양의 울음 같다. 먹이 타는 냄새와 함께 다시 분노가 치밀었다. 모자이크를 왜 한 거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 부끄러운 거야. 내가 답했다. 왜? 놈이 다시 물었다. 여기서 놈은 그 친구예요. 나는 침묵했다. 왜 부끄러운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왜? 집요하게 놈이 그 친구가 다시 물었다. 진 거니까. 결국 나는 그런 대답을 하고야 말았다. 진 거라고.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지면 어때? 조성훈이 이야기를 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졸음이 몰려왔다. 이상한 일이다. 그 잠은 그렇게 시작됐다. 돌이켜보면 줄곧 하루에 평균 5시간의 수면을 취해온 내가 왜 그렇게 잠을 많이 잔 건지 자면 어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 나 이걸 보는데 위로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저도 여기 막 접어놨었어요. 네. 자면 좀 어때? 근데 하지만 잘 수가 자면 없어요. 안 돼, 책상 빠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누가 해줬을 때 위로가 되는 거죠. 왜 지면 어떠고 내가 좀 자면 어때? 그렇게 생각하게 하지만 되는 책상 빠지고 자면 어때 하고 갔더니 책상이 없어. 지금 사회 현실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네. 내가 불편하다고 얘기한 게 네. 니네 자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것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데 자기의 스스로를 구조적인 문제는 안 바꾸고 자기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냥 가름하려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2000년대 물론 초반이니까.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이걸 지적한 박민규와 2010년대 김난도 교수와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0년이란 차이가 있는데 박민규는 개인적인 문제로 네. 승화시켜서 그래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2000년대 초반이고 김난도 교수는 개인적인 이유야. 사회 병폐는 막 극에 달았는데 아프니까 괜찮아. 얘기하는 아파도 괜찮아. 그래 뭘. 아프니까 청춘이야 얘기한 게 2010년대 이후라는 거예요. 웃기죠. 그가 토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저는 근데 그렇거든요. 박민규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인공이 산미 슈퍼스타즈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아무튼 다 잃었잖아요. 물론 서울대 나왔지만 그 이 전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 잃은 상태라서 저는 이거를 꼭 가진 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이미 다 네. 잃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올라갔다도 왔지만 서울대는 갔지만 서울대에 갔다고 해서 뭔가 자기가 대단한 득을 본 게 없단 말이에요. 다 잃었어요. 다 잃고 나서 지면 어때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그렇죠. 만족감이라는 안도감. 거죠. 네. 다 잃은 상태에서 요만큼 갖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부인한테 훅 줘버리는. 다 줘버리 시원하게 줬잖아요. 네. 그리고 지면 어때, 자면 어때를 그 다 잃은 상황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나 이 비슷하게 네. 흉내를 내본 적이 있잖아요. 나 군대에서 돈 모으고 나서 네. 아둥바둥 되고 나서 한 2천만 원 모았을 때 네. 혹시 나가면 어때 이 생각으로 네. 제대한 지 일주일 만에 밖에 나갔다가 3년 만에 돌아왔더니 그래서 뭔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때. 힘들었죠. 고구마 먹으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런 비화가 또 그때 도서관에서 네. 아침에 7시 반에 이제 한국 돌아와가지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30살 넘어서 돌아왔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아침마다 집에서 아침 잔뜩 먹고 7시 네. 반에 도서관에 고구마 싸들고 가지고 점심 먹고 이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아이고, 오전에는 공부하다가 눈물이- 필사하고 이러다가 네. 오후에는 제가 책을 왜 좋아했냐면은 오전에 공부하다가 솔직히 기자 공부하고 이런 게 언시 준비하면서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오후엔 뭐 했냐? 소설책만 계속 보는 거예요.
원시 준비하는데 소설을 왜 봐요? 이 필사를 한다는 핑계로 좋은 책들을 본다는 그냥 핑계로 저 오후 내내 책만 계속 봐요. 그때 인생에서 네. 책을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랬구나. 그걸 바탕으로 한 게 네. 지금 우리 합독입니다. 아. 네. 그런 비화가. 네, 비화가 있었네요. 네. 몰랐네. 어쨌든 루저로 살아도 괜찮다는 게 물론 사회적인 이런 시스템을 제외하고 루저로 살아도 괜찮다는 게 그래 노고와도 괜찮다는 게 산미 슈퍼스타즈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저는 박민규 작가로서 계속 응원하고 싶은 게 제 네.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책 한 거죠. 사실 그거 아니었으면 이 책 할 이유도 이걸 소개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응원하고 좋아하니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쿨하게 인정했잖아요. 쿨하게 인정한 만큼 쿨하게 그 뒤에 뭐 배고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짜 와신 상담해서 또 다른 좋은 글로 보여줘야죠. 작가가 작가 글로써 얘기해야지. 다른 글 나오면 보고 싶네요. 이 맞죠? 인터뷰도 보고 되게 싶어요. 재밌었는데 인터뷰에서도 되게 시원시원하고 당당하고 아직도 엄청 재밌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직도란 말은 좀 웃기다. 근데 정말 이거 재밌으시더라고요.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모두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아, 스타일이. 그럼요. 내가 이걸 쓰고 지금. 자꾸 50 생각난다니까요. 하지 마세요. 아, 내가 이걸 쓰고 몇 년을 돌아다녔는데. 네, 제가 어디 네. 쳐다볼 데가 없네요. 네, 내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네. 우리 팅커벨의 소원 들어줘야죠. 무슨 소원이요? 안경 벗어주신 벗는 거. 거예요? 다른 걸 벗으셔도 좋으련만. 네. 뭐 벗어요? 이런 자꾸 야함으로 갈 거예요? 팟캐스트는 야할 거예요. 아, 네. 아무튼. 네. 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시간에 걸쳐서 박민규의 이야기를 했고, 더불어서 산미 슈퍼스타즈. 네, 뭐, 좋은 책이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다 해준 한 것 같아요. 어땠어요? 우리 이제 좀 9회에 걸쳐서 네. 보이는 라디오. 아, 9회요? 네, 우리가 이번이 9회예요. 9회 말. 네, 투아웃. 투아웃이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경기 종료 직전입니다. 이제, 투아웃이었구나. 네, 이제 좀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간의 소회 어땠어요? 저 뭐 재밌었죠. 저는 이거 한 거 자체가 저한테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원래도 이런 걸 올해 하고 전에 뭐 다른 걸 하긴 했었지만 이런 걸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같이 해주시자고 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말 같아서 좀 그런데 보이는 라디오를 안 하고 팟캐스트를 하는 게 저는 사실 조금 좋고 네.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아 그리고 참 같이 책 읽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런 글도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네. 두 가지를 강조를 하면은 일단은 함께 해준 우리 팅커벨. 네, 아, 내가 한 번도 이름을 안 부른 것 같은데 네. 지은혜 씨에게 네, 아 팅커벨 심심한- 부담돼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네. 드리고 앞으로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고요. 잘 그리고 해드릴게요. 그리고 네. 우리가 넓은 팬층은 아니지만 네. 좁게 깊게 팬층이 네. 많아요. 아 그분들 이름 네. 다 막 제가 부르면서 다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분 한 분 허명하고 싶지만 제가 제 네. 개인적인 페이스북에 오늘이 네. 막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댓글이 많진 않아도 좁고 아쉽다. 깊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 스스로 합의를 보고 이제 팟캐스트를 가자고 이야기를 한 거고, 예. 그래 우리는 길게 더 많은 책을 다루기 위해서 네. 전환을 하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으로 더 깊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진지하고 야하게요. 섹시한 뇌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어요. 네, 기대하세요, 섹시한 뇌. 제가 기대되네요. 그러고 그냥 난리 날 거예요. 아무튼 오늘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